참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정말 저는 여기서 다음 세대 희망을 다시 한번 이제 느꼈습니다. 이렇게 꺼져가는 불에 정말 큰 불씨가 돼서 우리 나라를 살리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앞장서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그걸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정말 바꾸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할 내용의 제목은 세상의 반성경적 흐름을 분별하기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제가 실용영어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실제 제 전공은 영문학입니다. 네,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문학에서 모든 이론과 사상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10년간 영문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제가 이미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양만 크리스찬인 가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고 찬양단, 반주, 교사, 임원 활동 그런 모든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요. 이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이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문학을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뭘 가르치냐면 이론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사상들. 근데 그 사상들이 다 언어가 좌쪽에 이제 치우쳐진 언어예요. 그 언어밖에 솔직히 없어요. 이 세상 언어가 다 반성경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그 현대 20세기 이론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페미니즘 배우고 젠더 배우고 포스트 모더니즘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판이론가들 그런 사상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읽으니까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완전히 세뇌돼서 그래서 정말 페미니스트가 돼서 정말 젠더 우리가 말하는 이미 교수님들도 동성애자 분들도 이미 있으셨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한 명씩은 이렇게 투입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공부들도 우리가 읽는 작품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특이한 동성애적인 코드가 이미 다 깔려 있는 그런 없다고 한다면 그걸 동성애적으로 재해석해서 읽고 뒤집어 읽고 바꿔 읽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문학계는 그냥 99.9%는 다 이제 좌경화돼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서도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르치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그런 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 한번 뒤집어 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듭남의 이제 순간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커졌지만 머리만 커지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영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굉장히 교만하면서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설교 모르는 말씀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분석하고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완전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 이제 공허하고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고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주는데 그 특별한 영상은 아니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간증의 어떤 그런 영상을 듣고 그때 이제 그냥 제가 거듭남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게 그냥 순간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배설물이라는 게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거 깨달아졌을 때 제 충격은 이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배웠던 그 학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교수로서의 직책을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게 제가 이제 깨달아 알아진 거죠. 그때 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와, 어떻게 어떤 영문학자 여자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충격을 본인도 느꼈는데, 그분은 이제 레즈비언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분한테 역사하셔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는데 삼중 충돌의 충격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이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제가 꽤 이제 몇 년 동안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게 알고 싶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모태신앙이 다행인 게 그동안 들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머리에서만 이게 맴돌렸던 게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순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셨구나. 모든 게 다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읽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이나 그런 걸 읽을 때 막 같이 막 너무 막 통곡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한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는 이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더 이상 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단지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안 한다는 거는 제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결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그 영문학, 이 영문학계는 모든 언어가 다 좌경화되어 있어요. 그 언어를 쓰지 않고는 논문이 게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논문을 썼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논문을 썼다? 그럼 이거는 그냥 게재 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으로, 믿음으로 논문을 쓰면 어디에서도 제 논문이 게재가 될 수가 없는, 그렇게 되면 연구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이제 교수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이제 불리한 점수를 받겠죠. 이제 그런 것이 계속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걸 저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더 이상 저는 이 세상적인 거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저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내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방향이 뭐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했던 그런 연구 영역이 저희 학계에서야 뭐 당연한 거고 뭐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지만, 이쪽 진영에 와서 저희 이제 정말 열심히 싸우시는 크리스찬 분들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그쪽으로 연구가 되었고 언어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페미니즘이 뭐가 잘못됐는지, 젠더가 왜 잘못됐는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제 제가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무기 삼아서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싸우는 그런 자리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논문 개수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쓴 논문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제가 2016년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2016년도면 솔직히 그 전에 논문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논문이 훨씬 많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제가 타자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언젠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잠시만요 하면서 쓰면서 어느새 보면 이제 밤을 새고 있고, 근데 밤을 새는데 더 피곤하지 않고, 이제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완전히 내려놓는다고 결단을 했을 때, 손을 딱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앞에 가 계시는구나,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필요한 일들에 내가 이제 일을 하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때로는 공격도 받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핍박이 또 얼마나 또 큰 또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셨죠? 한 천국에 쌌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특강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 제가 이제 배웠던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조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제 말 속도가 이해하시고, 지금 이미 자료가 다 이제 나눠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그 목차를 잠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진화론이 이제 모든 교육을 완전히 다 뒤집어놨죠.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인구 조절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줄은 게 그냥 줄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어떤 진화론이라는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뒤에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들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세기 이제 이데올로기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요새 또 좀 꽂힌 게 또 유엔이거든요. 유엔이 어떻게 보면은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거든요. 모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면서도 위험한 그런 기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국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유엔에 가입이 돼서 유엔에 이제 모든 협약과 그런 관련된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엔에 저희가 좀 속박된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많은 법과 정책이 유엔에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방향성과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래서 여러분이 유엔이 얼마나 위험한 기구인지, 우리가 유엔 하면은 굉장히 100% 신뢰하는 어떤 그런 기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어떻게 유엔이 이제 시작이 됐는지도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4번, 네, 유엔의 우리나라 정책과 교육과 문화가 완전히 장악이 됐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반성경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좁은 길을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진화론 잠깐 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죠. 근데 그 전에 한번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한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프리 모더니즘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때를 우리가 중세 시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500년대까지. 그때는 뭐 카톨릭이 타락을 했고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때는 이 세상은 굉장히 짧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영에 집중하던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유신론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굉장히 이제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교황이 하나 이제 권력이 돼버리고 이제 종교가 이제 순수한 어떤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는 어떤 그런 시대로 이제 가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뭘까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입니다. 네. 중세 시대가 이제 거의 끝마무리.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가 이제 막 나락으로 갈 때, 그때 이제 한 흐름이 바로 르네상스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어디?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남쪽에서 이태리, 그렇죠, 우리 많이 들어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 르네상스 시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인간을 중심에 두는 어떤 그런 세계관에 이제 집중을 하자. 너무 이제 그 종교, 하나님,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고,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르네상스라는 이제 문화 속에 이제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또 흐름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은 유럽의 이제 북쪽, 그렇죠. 이제 독일과 스위스 그런 쪽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과학이 발달하고 신대륙이 이제 우리 발견이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굉장히 넓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면서 이제 신대륙 탐험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 개혁의 흐름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이제 흐름이 바로 이신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계몽, 이제 인간이 굉장히 더 똑똑해졌다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성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조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신뢰,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그거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멀리 계신 존재.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성에 집중하고 합리주의, 논리, 과학적인 사고, 객관적인 증거, 이제 그런 거에 집중하던 시기가 바로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맨날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1859년도, 그러니까 계몽주의 끝자락에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근대주의라고도 하죠. 근대주의의 끝자락. 그때 이제 찰스 다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찰스 다윈의 종의 기호는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럴듯하게 과학적인 언어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진화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쩐지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도래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없다. 니체가 말했죠. 하나님은 없다.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이 니체의 사상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젠더 이데올로기인데, 제가 그거를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화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요, 20세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흐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시즘, 그렇죠. 더 뭐 설명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막시즘이 나중에는 20세기 초중반에 와서는 문화 막시즘, 그렇죠. 불평등이 있는 자 없는 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 문화 전반에 불평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불평등, 집에 가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평등,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 있는 자와 없는 자, 내국인, 자국인, 외국인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은 다 존재한다.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자들이 바로 문화 막시스트 비판 이론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주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런 어떤 불평등, 이런 구분을 완전히 해체하자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네, 문화 막시즘은 이런 불평등이 있어, 이거를 우리는 뒤집어 엎자라는 게 문화 막시스트들의 접근이라고 하면, 포스트 막시스트들은 뭡니까? 그런 기준 자체를 없애자, 해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네, 모든 전통 가치 그리고 이제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기에 이르릅니다. 네, 그리고 문화 막시즘의 분파로 등장한 게 바로 밑에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은 어디에 불평등에 집중합니까?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만 집중하죠. 그렇죠. 이 세상을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 자들이 바로 페미니스트죠. 네, 그걸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야 되고 여성들은 해방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분파로 나온 게 바로 저 밑에 우리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그래서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로 해서 우리가 잘 알죠. 성해방, 성해체,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또 다른 흐름이 바로 우생학이에요. 우생학. 지금 오늘 제가 이 막시즘부터 해서 20세기 이데올로기 그리고 우생학 이런 줄기 그리고 밑에 인본주의 줄기 이 세 줄기를 이제 나눠서 제가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생학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개량을 해서 인류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생학이라고 합니다. 우생학자들은 진화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질을 어떻게 개량을 할까요? 우월한 유전자를 어떻게든 양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열등한 유전자를 줄여야 되겠죠. 우생학자들은 공교롭게도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열등한 유전자는 비백인들이 다 열등한 유전자에 속합니다. 유색인종들, 가난한 인종들, 가난한 국가, 네, 그런 자들을 다 열등한 그런 종족, 종족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바로 산하 제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1960년대에 들어오죠. 이게 결국은 우생학 자들의 어떤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족 계획을 시작해서 인구가 현재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굉장히 위기라고 할 정도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치. 히틀러가 철저한 우생학자였고 그리고 우생학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우생학자들이 히틀러의 그 연구소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우생학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 이제 유대인을 이제 대학살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우생학이 정당화가 된 거예요. 우생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대학살이 정당화됐던 거예요. 그 시기에는. 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우생학자들이 다 유전자나 어떤 백신 이제 그런 연구에 아주 몰입을 하고 있죠.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인종이 이제 말살되는 어떤 그런 위기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또 다른 분파가 바로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인본주의 교육이죠. 네,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또 정의를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에서는 인본주의 교육이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한국 학교에서 기도를 했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회인지 학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성경 중심의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60, 70년대 창조론이 퇴출되고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한 명 등장하죠.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을 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한 종교만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왜 기독교만을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기도하지 말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창조론이 퇴출되면서 미국이 이제 공교육이 완전히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보는 이제 10대의 타락, 굉장히 범죄가 증가하고 임신이 증가하고 뭐 알코올 중독, 마약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10대에서도.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50년대 이전에는 미국은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교육으로 인해서 미국이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인본주의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다. 네, 우리 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인본주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존 듀이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막 존 듀이 막 열심히 배웠던 실용주의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 중심, 경험 중심, 토론 중심 때로는 필요하긴 한데 그게 굉장히 존 듀이의 이 사람은 막시스트였거든요. 철저한 이제 진화론자였고 막시스트였어요. 이 사람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중심에 둔다라는 거죠. 그들의 권리를 좀 더 중요하게 해라. 선생님은 무슨 역할이에요?
가이드 역할이잖아요. 보조 역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 중심과 어떤 그런 거를 해볼 때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막 이제 이런저런 토론을 시켜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중간고사를 내면 학생들이 옳은 답을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토론할 때 얘기한 것만 기억해서 그걸 중심으로 쓰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아우러져 가지고 어느 결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게 토론과 어떤 강의와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요새는 막 100% 막 토론 위주로 가고 막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조금 분별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모든 개념을 다 누가 만들었느냐? 존 듀이가 만들었거든요. 네, 여튼 근데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였고 공교육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네,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맨날 배웠어요. 저도 대학 때. 근데 이 사람이 인본주의 협회를 창설합니다. 바로 그 인본주의 협회의 모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Good without a God.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는 선,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그냥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뭐 홍익인간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인본주의라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고에서 배제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 혹은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God 앞에 부정관사 어를 붙였어요. 부정관사 어. 원래 지금 이게 다 대문자라 가지고 좀 표시가 안 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영어로 쓸 때 God을요 대문자 G를 씁니다. God 대문자 G를 쓰고 앞에 더나 어를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유일신 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더나 어로 뭐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sun, moon 앞에는 더 sun, 더 moon을 붙이긴 하네요. 근데 우리 이름 앞에다가는 붙이지 않잖아요. 이름 앞에다가. 그렇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게 어예요. 수많은 것 중에 펜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그 볼펜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신적인 존재 중에 하나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얼마나 폄하하는지 여기서 벌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본주의자 선언문을 실제 작성을 했고, 근데 인본주의 선언문 2가 1973년에 이제 또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인본주의 협회 들어가서 이제 쫙 이제 읽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교관을 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하며 해악만 끼쳐왔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본 기준인 거죠. 검증이 안 되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악해,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 기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어떤가? 인간은 진화의 결과로 생긴 산물이다. 철저한 진화론자들인 거죠. 무신론자들이죠. 그다음 윤리관은 어떻습니까? 상대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옳고 그름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낙태, 이혼, 성적 자유는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1913년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제 한번 보시면은요. 1983년에 휴머니스트의 존 더피라는 그 인본주의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공교육 교사들도 역시 성직자다. 무엇을 얘기하는 성직자? 인본주의라는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을 설파하는 성직자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교사들은 특별한 종류의 성직자들이다. 그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과목들을 통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전달하는데 교회 강단 대신 학교의 교실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다. 교실은 부패한 송장과 같은 기독교와 인본주의라는 새로운 신앙의 싸움판이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이들은 아는 거죠. 네, 이게 과학적인 뭐 증거다, 과학적인 뭐 개념이다라고 이들은 얘기하지만 실제 이들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념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네,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 교육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새로 줄이 쭉 나와 있죠. 이게 63년도에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을 금지시킨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세로로 이제 줄을 그어놔서 63년도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나 통계로 보시면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아이들이 성병이 3.5배가 증가했대요. 3.5배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성적으로 이제 문란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에서 18세 출산율이 3배가 증가를 했다. 거의 보면 한 30년 사이에. 그 다음에 15에서 18세 혼전 성관계가 증가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어때요? 네, 학업적인 그런 성취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SAT 점수가 국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죠.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각각 40점씩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 총점을 막 전체적으로 낮춰야 되는 정도로까지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1950년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읽었던 소설책을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 없는 정도의 레벨인 거예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수준이.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만 한번 봐도 와, 이렇게 그 교육의 레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이게 결국은 인본주의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 범죄가 6배 증가하고 또 이렇게 10대 아이들 이제 강간 체포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총기 사고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래저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네, 총기 사고로 인해서 2017년에는요 4만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숫자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더 이상 미국의 그 공교육을 믿지 않아요. 네, 뭐 내용적인 면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그런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교육이 이제 완전히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홈스쿨링이 시작이 됐고 현재는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홈스쿨링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홈스쿨링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SOT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실제 대안교육, 기독교 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요새 굉장히 이제 그런 좀 꽤 됐지만 이제 기독교 그런 대안교육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교육에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기독교 이제 대한 학교에 보내고 있고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전학년을 다 홈스쿨링을 시켰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래서 철저히 그냥 성경 말씀 읽히고 이제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런 교육을 열심히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네,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런 교육을 실제 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교육을 내가 받아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좀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인본주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인구 조절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네, 인구 조절을 네, 기원을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789년에 인구론을 이제 출간을 합니다. 이 책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유럽이 이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도 높아지고 이제 더 이상 사망자들이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그 보시면 그 도표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이제 그 빨간색이 바로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인구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이 즉각 수직이 아니라 저기 수평적으로 저기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식량의 어떤 그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식량 증가는 산술급수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굶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굶어 죽게 되면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굶어 죽게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살겠느냐? 결국은 경쟁에서 센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생존 경쟁. 들어봤나요? 적자 생존. 누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찰스 다윈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찰스 다윈, 적자 생존.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생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자 생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합하게 잘 이제 잘 거기 이제 적응을 하는 자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그 개념이 실제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것을 찰스 다윈이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종의 기원, 그 책에다가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론, 인구 조절 이런 개념이 결국은 진화론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다윈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을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제 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의 학문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든 개념이 바로 학문이 우생학이에요. 그래서 1884년도에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만듭니다. 어차피 그 힘센 자들만 살아남고, 그렇죠? 거기서 힘이 약한 자들은 도태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약간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힘센 자들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게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조절을 해보면 어떻겠나 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을 연구한 학문이 바로 우생학이었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유제닉스라고 써있죠. 유제닉스, 이게 우생학이라는 개념인데 1921년에 우생학회, 큰 학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네건 이제 슬로건이고, 이때 네건 그림이었 포스터였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우생학은 뭐다? 인간 진화를 스스로 이제 결정을 알아서 먼저 해주는 게 바로 우생학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우생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마가렛 쌩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산화제한 클리닉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네, 산화제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간호사였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불법적으로 이렇게 임신을 불법적으로라도 할 수가 없는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임신을 했을 때 원치 않으면 이걸 낙태를 시키고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여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산화제한 클리닉이에요. 그 위에 사진에 보시면 마더스 클리닉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한 그런 이제 그런 장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산화제한 클리닉을 어디다 만들었느냐? 부자 동네에다 만들지 않았고요. 유색인종, 가난한 지역,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산화 제한 클리닉을 만듭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철저한 우생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열등한 유전자들을 좀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산화 제한 클리닉을 실제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생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20세기 초반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와, 인류의 질을 우리가 향상을 시킨다고? 그럼 여기다 우리가 좀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재단들, 기업가들이 여기 이제 연구소를 차리고 재단을 만들면서 재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여기 제가 써놨죠. 록펠러, 우리가 얘기하는 그 11조를 많이 했던 그 록펠러입니다. 그 다음 포드, 그 자동차, 그 포드, 켈로그 많이 들어봤죠? 시리얼, 아침에 먹는 그 시리얼, 그 켈로그 재단, 그리고 카네기, 우리 카네기 홀, 그 카네기, 그 철강산업 했던 그 카네기, 이런 사람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에 엄청나게 재정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구를 줄이는데 이들이 앞장을 서요. 그리고 실제 록펠러 재단에서 록펠러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록펠러 그 연구소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재단을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 록펠러 재단이라는, 네, 그 재단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또 재정을 지원을 해주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히틀러의 그 우생학 연구소에 또 재정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20세기 초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52년도에 마가렛 쌩어가요, 산하제한 클리닉에서 시작했던 마가렛 쌩어가 국제가족계획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미국에서는 플랜드 페런트후드 가족계획협회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인터내셔널 플랜드 페런트 페더레이션 연맹을 1952년도에 만듭니다. 그 연맹을 어디다가 처음 만드냐,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못 사는 국가가 너무 많잖아요. 인구도 너무 많은 국가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 52년도에 어디다가 처음 사무실을 설립을 하느냐, 인도에다 설립을 합니다. 인도가 그렇죠? 인구가 어마어마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인도에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인구위원회를 설립을 또 하면서 인구 조절에 이제 연구도 하고 사람들 전문가도 내세우고 하면서 이제 인구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가족계획연맹이 1960년에 들어와요. 실제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정부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네들이 가난한지 아느냐, 인구가 너무 많아서이다. 경제를 개발시키려면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는 논리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것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인구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가족 계획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위원회 록펠러도요, 실제 우리나라에 인구위원회가 실제 들어와요. 그래서 밑에 사진이 바로 인구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 피임 교육도 하고 실제 어떤 피임의 어떤 그런 이제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인구 조절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는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간 차원에서, 그렇죠? 그냥 그 뭐 재단들이나 뭐 기업들이나 어떤 그런 민간 차원에서 이런 활동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확장이 됐죠. 국제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유엔하고 연대를 합니다. 유엔이 194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과 연대를 하면서 유엔의 설립과 함께 가족 계획이라는 개념을 유엔의 모든 어젠다에 이제 스며 넣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들이 IPPF 국제가족계획연맹이나 록펠러가 유엔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재정도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유엔 본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가 록펠러 땅에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유엔 초창기부터 록펠러와 유엔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인구 조절이 진행이 되다가 2세대 1970년쯤 되면서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소수자의 인권,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그 인권 개념이 굉장히 중심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도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유엔이거든요. 근데 그 유엔이 70년대부터는요, 서서히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이 아닌, 이제는 소수자, 약자의 인권에만 이제 서서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인권, 아동의 인권, 그렇죠? 그런 약자들의 인권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2세대 이때 인구 조절의 개념을요, 인권하고 막 연결을 짓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려면 인구를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다 설득이 됐고 모든 유엔 문서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재생산권이라는 개념 들어봤어요?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이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이 재생산권이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낳을 수와 간격을 조절할 권리를 재생산권이라고 유엔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녀를 낳을 수와 간격을 조절할 권리.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와 간격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피임과 낙태라는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수와 간격을 조절하겠죠. 유엔 문서에는 대놓고 피임, 낙태라고 쓰지 않아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수와 간격을 조절할 권리라고 써놔요. 그걸 재생산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2000년도 넘어와서는 유엔 문서에 낙태의 권리, 재생산권, 낙태의 권리 막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생산권이 70년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인구 조절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권리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인구를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20세기 이제 중후반 7, 80년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또 환경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 네, 생태계 환경 문제죠. 네, 환경은 당연히 보호에 맞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우리가 보호에 대해 맞는데 환경 보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하면은 이거 좀 다시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환경과 인구를 또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석탄과 너무 많은 석유를 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온실 효과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있고 그러면서 어디가 구멍이 뚫렸고 하면서 위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그 탄소 중립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탄소 중립. 네, 탄소가 많은 게 나쁜 건가요? 탄소가 많은 게 나쁜 건가요? 탄소가 막 나와요. 우리가 숨을 쉬고 하면 탄소가 나오고 그렇죠. 안 좋은 공기가 나오죠. 그거를 누가 흡수해요? 식물들이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나무들이 흡수합니다. 식물들은 뭘 가지고 해요? 뭘 가지고 성장을 합니까? 네, 이런 탄소. 그렇죠? 그리고 또 물과 햇빛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탄소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더 푸르러졌대요. 그런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그 부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식물이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식량도요. 그런 곡식들도 탄소가 더 많아져서 식량 재배가 훨씬 더 수월해졌대요. 그리고 이게 온도가 살짝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번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수확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환경 이건 큰일 났어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양심 있는 많은 환경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은요, 이거 위기 아니다. 너무 이걸 위기로 몰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그러면서 이거를 통제하고 하나로 만드는 이게 전체주의로 가는 이 또 다른 방법이 지금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로 막 아우르고 있다. 거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많은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문가들, 학자들도요 위기라는 논문을 계속 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재정을 지원을 해주는 재단들이 그런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또 환경이 위기다라는 걸 계속 논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에 또 언론사들도 붙고, 그렇죠, 언론이 또 붙고 재단들이 붙어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붙어서 그거를 막 확대해서 위기다,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구를 줄이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왔다? 환경하고 연결을 짓는 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록펠러, 실제 데이빗 록펠러, 우리가 아는 존 D 록펠러 11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했던 11조를 위해서 40명의 관리 직원들이 있었다라는 그 록펠러의 손주입니다. 손주 데이빗 록펠러가 실제 유엔의 어떤 한 국제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1994년도에 인구랑 환경을 또 연결해서 한번 연설을 한번 해요. 이게 지금 CNN인가 거기서도 나왔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록펠러가 얘기하길 인구 증가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섬뜩할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은 세계 인구를 안정시키는데, 즉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권리, 환경이 문제야. 그럼 환경하고 연결을 해서 결국은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건 2010년도죠. 빌 게이츠가 인구 감소 관련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사람 실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동영상인데 잠깐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번역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The 이 world 소리가. today has 6.8 billion people. That's headed up to about 9 billion. Now, if we do a really great job on new vaccines, healthcar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we could lower that by perhaps 10 or 15%. 아이고, 네. 지금 금방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인구가 지금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백신 그 위험한 백신 그리고 보건 그리고 또 다른 게 뭐예요? 재생산 건강 서비스. 아까 전에 재생산권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낙태와 관련된 권리를 재생산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낙태, 피임과 관련된 서비스의 과업을 잘 해낸다면 낙태 그리고 백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인구 증가율을 10에서 15%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테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는 세바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냥 이 사람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정말 이쪽에 우생학자들은요 현재 인구를 20억 명에서 40억 명까지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논문을 실제 계속 이제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뭐 음모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이 줄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미국 유엔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나라는 그대로 100%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출산 관련해서 IPPF 국제가족계획연맹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가족계획협회가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한 가정당 한 6명씩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83년도에는 이미 2.06명에 도달합니다. 이 2.06명은 무슨 뜻이냐? 인구 대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세대도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2.1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결혼해서 최소 2명에서 플러스 조금 더 나야 그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인구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2.1명이거든요. 근데 83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는 2.06명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때 분별이 있는 정말 똑똑한 지혜로운 정책 전문가들은 이때 이걸 멈췄어야 돼요. 인구 조절 이런 출산 억제 정책을 멈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유엔에서 이미 94년도에요. 인구 이제 억제 정책 그만하자라고 한번 선언을 했거든요. 재생산권만 하자. 억제 정책 그만하자라고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도 96년까지 계속 억제 정책을 지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인구가 이제 줄어들죠. 그러다가 2005년도쯤 되니까 어때요? 이미 초저출산 1.3명의 시대로 이제 도래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이제 출산 장려 정책 빨간 그 박스 부분을 보시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 한 명은 외로워요 하면서 계속 이제 슬로건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얼핏 안 주는 것 같죠? 살짝 그냥 유지를 하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17년도에는요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줄어들어요. 이때가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출산 정책을 또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경제난이 시작이 되고 하면서 완전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출산 정책이 4차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 정책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1차 그때는 어떻게 보면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이제 출산 정책을 우리가 내세우는데 처음에는 40조에서 시작이 됐던 게 2차에서는 109조 거의 2배로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의 2배로 197조까지 이제는 383조까지 우리가 이제 막 출산 장려 정책에 돈을 씁니다. 근데 어때요? 계속 인구는 줄어들어요. 근데 정책을 봤더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출산 장려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구는 줄게 돼 있고 출산율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돈을 쓴들 인구가 늘 수는 없어. 그래서 아예 출산 장려라는 이야기 자체를 정책에서 뺐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어린 세대,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노년층, 우리 다 그냥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재생산권을 또 추가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재생산권이? 말씀드렸잖아요. 피임과 낙태의 권리, 여성에게도 권리를 줘라 하면서 성재생산권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인구가 당연히 늘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양한 가족이 지금 수가 없어? 가족이 부족해? 그러면 다양한 가족, 여러 공동체 많잖아요. 비혼 가정도 있고요, 비혼 출산 가정도 있고, 뭐 동성애 가족도 동성애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걔네들도 다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라 하는 다양한 가족 개념이 정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락사, 원하면 정말 며칠 안 남은 그런 분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주자라는 그런 지금 정책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뭐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인구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자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이러다가 나라가 지금 없어질 위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은요,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첫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실현해 놔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더 일찍 알았으면 하나를 더 낳았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이제 그냥 본전만 한 거죠. 저는 이제 둘밖에 없는데, 둘이 있는데 본전만 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제 그건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예요. 선교, 그것만한 선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만한 전도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진화론하고 연결해서 20세기의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여러분 페미니즘 많이 들어봤죠? 오늘 좀 잠깐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페미니즘은 진화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요, 마르크시즘적인 어떤 사회 불평등적인 개념을 남녀에 적용을 한 게 바로 페미니즘이다. 그래서 20세기 중후반에는 지금 현재 페미니즘이 이제 세상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네. 마르크스 얘기는 뭐 더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마르크스는 저 위에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다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하게 나누자라는 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남녀에 적용한 게 바로 페미니즘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지금 실제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 페미니즘이 등장해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이,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이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베티 프리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실제 페미니즘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가정에서 뛰쳐나와라, 가정에서 해방해라 라고 실제 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진짜 이혼을 하고 정말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본인도 실제 이혼을 했고, 네, 그러다 나중에 노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손주들 보는 재미에 그런 낙으로 이제 노년을 지내면서 정말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배신자, 너는 더 이상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이제 그런 이제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티 밀렛이라는 사람은 막시스트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페미니즘, 여성의 그 남녀 그 관계에 그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케이티 밀렛의 섹슈얼 폴리틱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1970년대에 나온.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여성학 연구를 대학에 시작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여성학 연구. 우리나라는 1977년도에 이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네,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남녀 관계는 불평등한 계급 관계다. 이걸 계급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같이 해서 같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그렇죠? 혼자 있기는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독처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남자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성 혐오를 조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동생이 이 사람이 어떻게 정신분열증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죠. 임신은 야만적이고 태아는 기생충이다. 네, 이 사람은 남성에 대한 혐오가 대단해서 스스로 그냥 레즈비언이 됐어요. 그리고 역시 정신분열증 환자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의 삶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한 그런 말만 기억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케이티 빌렛,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신분열증 환자의 여동생이에요. 실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언니가 이게 계속 환청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식칼을 들고 동생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본인이 실제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웠다라는 그런 고백을 실제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한때 언니와 함께 뭐 페미니즘 뭐 한번 거기 그 모임에 갔다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충격을 먹은 순간을 이제 글로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요. 그러면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이제 철저하게 생명 중심 가족을 살리고 그런 이제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글 포럼 보수주의 그 포럼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실제 페미니스트들이 초창기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가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동 언니 케이트가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지? 지하 조직이 있어요. 지하 조직. 거기서 이게 나머지들이 혁명을 하기 위해 케이트가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혁명이지? 문화 대혁명.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화 혁명을 만들까? 미국 가족을 파괴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국 가족을 파괴하지? 미국의 가부장제를 파괴함으로써.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국의 가부장제를 파괴할 수 있을까? 일부 일처제를 파괴함으로써.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부 일처제를 파괴할 수 있을까? 문란함, 에로티시즘, 매춘, 동성애를 조장함으로써 라고 막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뛰쳐나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 페미니스트들의 민낯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이쁘게 포장을 한들 페미니스트들은 결국은 이제 화합이 아닌 갈등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어때요? 미국이 60년대 후반에 이혼이 엄청나게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는 혼인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피임약이 출시가 돼요. 누가 만들었느냐? 마가렛 쌩어, 국제가족계획연맹. 그걸 만든 사람이 피임약이 출시가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페미니즘 운동과 함께 성적인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입니다. 1.7명 인구 대체율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엄청난 로비로 73년도에 낙태가 미국에서 일부 합법화되는 거 아시죠? 낙태가 합법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낙태가 합법화가 되는 순간 파란색 줄 출산율이 줄어들고 낙태율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혼은 하기 싫고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혼모가 급증을 합니다. 네. 사랑했는데 결혼은 안 했어. 자녀는 낳았어요. 남자는 뛰쳐나가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퍼센티지 보시면은요, 40.8% 빨간색, 40.8%가 무슨 뜻이냐면 100명 중에 40명의 아이들이 아빠 없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흑인은 72.5명. 5%. 그렇죠. 100명 중에 72명.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연구 결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 이제 2000년대 너무나도 미국의 범죄율이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막 증가를 하는 걸 보고 연구를 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이. 근데 봤더니 뭘 알게 됐냐? 미혼모의 증가. 이게 바로 그 녹색 줄이죠. 녹색 줄이 미혼모가 증가하는 비율이고요. 그 파란색 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범죄율의 증가예요.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범죄율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니까 사회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때 마약과 그렇죠 임신율 그리고 자살 이제 그런 중독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범죄자들이 막 감옥에 막 엄청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감옥도 부족한 거예요.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90년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심각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가정회복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페미니즘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잠깐 봤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진화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가진 사회가 완전히 지금 붕괴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잠깐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이거 젠더 이데올로기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결국은 진화론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는데 이 도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니체라는 사람이
20세기의 초반에 신은 죽었다. 1884년도에 외쳤죠. 신은 죽었다라고 했죠. 그 신은 죽었다라는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단지 하나님은 안 계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창세기,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건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선악과.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만들어, 우리 막 따먹고 싶게 만드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과 악의 개념은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 이 말씀은 진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탄도 뭐에 대해서 딱 캐치를 했어요? 너 이거 먹어. 그럼 어떻게 된대요?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그 개념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개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그거를 결정할 주체도 없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의 그거를 어찌됐건 우리 이제껏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의 질서를 가지고, 이건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보다 내 입장을 우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이 먼저 맞아요. 상대방 입장은 내 입장의 기준을 봤을 때 틀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입장이 이렇게 다양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입장도 맞고 저 입장도 맞고 저 입장도 맞고 모든 입장이 다 옳아라고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성이에요. 네, 우리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 이성으로 절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입장도 옳고 내 입장도 옳고 모두 다 옳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동적이에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내 입장, 네 입장,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주관성이에요. 이게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잖아요. 여러분, 다양하다, 주관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문화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키워드가 바로 사회 문화 구성주의,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이게 또 다른 키워드예요. 이것을 그대로 젠더 이데올로기, 성에다가 대입을 한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성은 다양하다. 성은 유동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성은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남자야. 하지만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여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잖아요. 그게 철저한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지? 수십 개의 성이 있을 수가 있지? 네,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미국에서 대학가에서는 7, 80년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장악을 했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세뇌된 상태에서 90년에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딱 떨어맞은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도표에다 쓴 것처럼, 와, 이걸 어떻게 성에다가 적용할 생각을 다 했을까, 천재다 하면서 그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창한 주디스 버틀러라는 그 학자가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죠. 그래서 모든 영문학, 그 사람이 영문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낸 책이 완전 교과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 그 사람 책을 엄청나게 읽었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고 믿어질 때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논문에 이제 인용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에 인용이 안 되면 뭔가 2% 부족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런 존재가. 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문화 구성주의에다 성을 딱 넣었더니 어때요? 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네, 성에다 딱 대입하니까 딱 맞는 거죠. 철저한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젠더가 너무 다양해서 트랜스젠더끼리도 결혼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왼쪽 그림이 두 트랜스젠더가 결혼을 했는데 법적인 남성,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여성이 이렇게 임신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처럼 보이는 사람은 실제 생물학적인 남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남성이 지금 임신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지금 우리 요번에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스포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 참여를 해요. 그럼 금메달 다 휩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죠. 이렇게 유동적인 성을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옆에는 어떻습니까? 여자처럼 생겼는데 수염이 났죠? 본인은 나는 성이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딸내미를 낳았는데 딸내미 보니까요 성별 포기를 U로 표현했어요. unknown. 성별은 알 수 없다. 본인이 성인이 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어차피 변하니까. 굉장히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이제 젠더 개념을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미 학계에서는 그런 이론이 너무나도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이러고 돌아다녀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이제는 어디다가 저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법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차별금지법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유엔 얘기를 좀 잠깐 이제는 하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 법하고 정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제 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유엔은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녀의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네, 그러다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민간 기업들, 민간 단체들, 이런 좌쪽 성향의 그런 전문가들이 다 대거 유엔의 전문가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근데 90년에 본격적으로 유엔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서서히 바뀌다가 90년에 왜 바뀌게 됐냐면 기점이 하나 있죠. 냉전 종식. 네, 공산주의가 표면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독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유엔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유엔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냉전이 종식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회원국들 하나로 아우르는 어젠다가 이제 상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틈을 따서 새로운 어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엔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NGO 단체들 전문가들이 이런 새로운 어젠다를 내는 거예요. 아동이 문제야. 아니야, 여성도 문제야. 환경도 문제고. 이런 막 이슈들을 내는 거예요. 전쟁 끝났지? 그거 말고도 얼마나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하면서 그런 어젠다를 등장을 시키고, 새로운 윤리,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그런 윤리가 아니라요, 포용성, 평등, 그렇죠, 다양성, 그리고 포스트 모던적인, 그리고 막시즘적인 그런 평등, 그렇죠, 결과적인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각종 대회와 각종 문서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많은 회원국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가서 무슨 새로운 안건이 있나 하면서 들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재생산권 대놓고 낙태라고 안 했잖아요. 권리잖아요. 그렇죠. 수와 간격을 조절하. 그럴듯하게 언어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협약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와요. 그럼 그 열심히 협약을 이행하려고 법과 정책에 그런 걸 막 쓰며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런 흐름의 변화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세계 어떤 질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질서가 아닌. 그래서 등장하는 유엔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 The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이들은 어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원국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했는데 회원국 중심이 아니라요. 밑에 있는 시민단체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재단들, 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안건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그래서 밑에서 일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정부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가버넌스라고 하거든요. 유엔이 원래 회원국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원국 중심이 아닌 전문가, 재단들 중심의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기존의 질서, 보편적인 질서가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유엔이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런 식인 거죠. 유엔이 예전에는 특별한 어떤 성격이 있던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장도 아니고 그냥 많은 국가들이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인 장이 바로 유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엔이 하나의 권력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어젠다를 새로 만들고요. 이걸 위해서 다 모이세요.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서명합시다 하면서 모든 국가들을 유엔에 이제 속박을 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실제 90년대부터 동성애와 관련해서 낙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실제 유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미 WHO에서는 1990년도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냈죠.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WHO는 유엔의 건강을,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예요.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는 또 할 말이 많지만 인권이사회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내용들을, 유엔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감시를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돌아가는 모든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들어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그런데 모든 데다가 다 이런 것들을 어젠다들을 다 전달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법과 이런 모든 교육적인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 이미 유엔 인권에서 94년도에 벌써 LGBT 성적인 그런 성적인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젠더라는 개념이 공식 용어가 아니었는데요. 95년도에 어느 한 대회에서 젠더를 공식 용어로 채택을 해버려요. 젠더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요 우리 하도 들으니까 젠더 하지만 30년 전에는 젠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용어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젠더를 막 밀어붙이고 많은 회원국들이 반대를 했어요. 도대체 생물학적인 성은 아는데 젠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의를 해라, 정의도 없는데 하면서 굉장히 유엔 안에서 엄청난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95년도 그렇지만 결국은 밀어붙이면서 젠더가 공식 용어로 채택이 되고 많은 국가들의 모든 정책 용어로 사용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여성가족부도 지금 젠더 이퀄리티잖아요. 젠더 들어갔고 정책에도 젠더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여러분 교과서에서 젠더 용어 나오죠? 그때 이후부터 젠더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이제 협약을 많이 맺었어요. 우리나라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 인종차별 철폐 협약도 맺었어요. 협약을 맺고 위원회들이 주기적으로 협약을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 2007년도에 한번 위원회가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인종차별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하면서 그걸 교육하고 강조하는데 그거야말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을 삭제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뜨리는 어떤 그런 영향까지도 끼치는 게 지금 유엔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인종차별하잖아.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즉 유엔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 각종 위원회가요 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됐는지 계속 우리나라에 계속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자꾸 유엔에서 2007년도 6년도부터요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막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세계적인 흐름 같고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차별금지법 있는 것 같은데 유엔에서는 계속 하라고 하고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막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좌파 정권이 딱 잡으면
아니 모르겠다 그냥 차별금지법 쫙 밀어붙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엔의 모든 내용들을 100%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정권 때 4번이나 발의가 됐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네. 근데 지금 그나마 좀 보수적인 정권에서는 아직 뭐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느니 하면서 약간 속도가 늦춰진 것 뿐이지 방향은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세대까지도 이게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 계속 싸움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유엔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이건 정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네, 정부 그 뭐 발의하는 사람들이 실제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발의하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냥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라는 데서는 뭐라고 해? 대놓고 낙태 다 모든 경우에 낙태 다 허용해라. 이게 지금 유엔이 하는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법 왜 여성차별하냐?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모든 위원회가 다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그 앞에 보면 아동권리 우리 학생인권 조례 알죠? 학생인권 조례 결국은 아동권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학생인권 조례예요. 그 아동권리 협약이 어디 거예요? 유엔과 맺은 협약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아동권리위원회 협약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보는 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도 낙태 허용하라고. 그렇죠? 안전하게 낙태 수술을 허용해라. 왜 청소년들한테도 차별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금지법 그래서 제정해라. 모든 협약을 맺은 위원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여러분 유네스코 알죠? 유네스코는 되도록 유네스코는 뭐예요? 유엔 안에 있는 E, Education, S, Science, C, Culture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유네스코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육을 담당하니까 교육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뭐 교육 내용을 다 책자로 만듭니다. 피임, 낙태, 다양한 성적 지향 가르쳐라. 의무적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유네스코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교육 과정에 다 집어넣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다 유엔 기구거든요. 이래저래 많이 들어보셨죠? 유엔 기구, 유엔 인구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 다 결국은 다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라고 이제 하는 기구가 바로 유네스코 이런 모든 기구입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네. 그리고 우리 잠깐 유네스코만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네스코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유네스코를 설립하고 초대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헉슬리가 누구냐? 다윈의 오른팔이었어요. 골수 진화론자. 그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우생학자였어요. 우생학자. 심지어는 우생학회 회장도 역임했어요. 이 사람이 진화론과 우생학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유네스코예요. 그래서 실제 유네스코의 목적과 철학을 잠깐 보면은요, 유네스코는 뭐다? 진화론적 인본주의 철학을 따를 것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 마지막 줄 밑에 보시면요, 교육과 과학과 문화 이런 거를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데 유네스코가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우생학 관련해서 지금 우생학이 뭐예요? 인구 줄이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아직은 실현이 되지 않지만 유네스코가 두 번째 줄 우생학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우생학이 전체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유네스코가 그 큰 역할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네스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런 성교육 가이드 하면서 이제 굉장히 외설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뭐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WHO에서도 낙태, 오케이. 낙태는 안전합니다. 낙태 시술 의료입니다. 낙태는 죄이죠, 죄. 근데 여기는 낙태는 안전한 건강 개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UN 에이즈, 에이즈 감염자들에게요 인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 간통, 매춘, 동성결혼 다 합법화해라. 이게 지금 유엔의 어느 한 기구에서 만든 책자예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HIV, 그렇죠?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유엔의 전체적인 흐름들이요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다. 어디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과 법, 교육이 완전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장악이 됐어요.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부터.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2002년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차별금지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2006년도에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헌법도 개정하려고 했어요. 2017년도에. 근데 크리스찬들이 막아냈죠. 왜 막아냈느냐? 위험했기 때문에. 네, 어디 보니까 조문 시안에 보니까 이렇게 수정하려고 그랬어요. 뭐 용어 하나 넣으려고 했죠.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넣으려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막아냈죠. 네. 그리고 남녀 양성의 평등이라는 용어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수정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무성애자인지 양성 알 수가 없어요. 내국인인지 자국인인지 그냥 사람이라고 뭉뚱그려서 양성이라는 용어를 빼려고 했었다.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네, 언론도 이제 통제를 하게 됐죠. 한국기자협회랑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규칙을 만들었죠. 이게 무슨 규칙이냐? 네, 언론에서 동성애 얘기할 수 없다. 동성애 에이즈 연관성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막 계속 제지당하죠. 경고 먹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 이런 언론에서 이제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얘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초중등 교과서 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했더니 밑에 보세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2002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요. 매년 모든 권고를 다 수용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굉장히 인권 중심의 교과서로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학생들 배우는 그런 교과서의 그런 인권 내용이 그냥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즈 얘기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네, 이미 에이즈가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는데 동성간 성조촉이라는 얘기를 절대 교과서에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얘기가 없어요. 네, 그게 지금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아직까지도 교과서에서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과학자들이 알면서도 진화론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도 계속 뭐 비혼이나 그렇죠, 비혼 출산 아니면은 뭐 뮤직비디오에서도요 선악과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막 그림으로 해서 따먹는 이제 뭐 뮤직비디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more and more 더 줘.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옆에 이제 뱀도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에덴 동산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미디어가 막 진행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런 무신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만든 세상이 현재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지금 다 스며들어와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언론과 법과 교육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진화론적인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계속 우리가 교육받고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정말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길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해버리죠.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인간은 육적인 존재야.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론과 무신론, 인본주의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제 우리를 세뇌를 시키고 있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남자 여자를 분리를 시키는 페미니즘, 아니면 남녀 성 말고도 많아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말씀인데 어때요? 낙태나 재생산권, 페미니즘, 비혼, 동성애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가족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놀랄 일이 아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성경적으로 분별하면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렇죠?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여러분 끝까지 살아 이겨내는 영적 전사가 되신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치셨을 텐데, 네네. 혹시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로교회 청년부의 서대곤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교수님 관련해서 주변에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오늘 유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이라 하기에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유엔에서 지속 개발 발전 목표 17가지를 네, 내놓았는데 사실 뭔가 유엔이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7가지 모든 게 각각이 어떤 게 문제다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지속가능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좀 특강을 해서 화면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지금 17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 그 평등, 교육, 그리고 생명, 그리고 뭐 음식, 이제 뭐 식물, 뭐 환경, 뭐 그런 모든 그런 주제들 17가지 주제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아까 전에 제가 90년대부터 유엔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때 90년대부터 매년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대회를 열어요. 그렇죠. 아동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여성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계속 대회를 열어요. 근데 그 대회를 매년 열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많은 회원국들을 다 모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제가 지금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이야기를 못했지만 그 국제 대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대회들이었거든요. 아동 대회는 뭐였냐면 아동의 권리를 재해석하는 대회가 아동 대회였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만 얘기를 들자면 아동의 권리는 원래 뭐냐면 보호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동의 권리예요. 근데 90년 그때 아동 대회와 아동 권리 협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에게 성인과 같은 선택의 자유의 권리를 아동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성인에게 줘야 할 권리지 미성년자한테는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리를 재해석하면서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권리를 줘야 된다. 뭐 재생산의 권리. 이제 그런 식의 대회들을 계속 열어요. 근데 그 열던 대회를 나중에는 어떻게 17가지 항목을 해서 하나로 아우러 버린 거예요. 그걸 매번 이제 논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여성 문제, 거기 재생산권 다 들어요. 교육에는 차별금지법 교육해야 된다, 성교육해야 된다, 그런 교육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다, 인구 줄여야 된다, 그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요. SDG, Sustainable 그 Development Goals 거기 안에다가 촘촘히 다 박아놨어요. 근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제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독소 조항 같은 거 그 몇 개만이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대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분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부는 우리가 수용하되 일부는 문제를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삼는 데는 솔직히 아무도 없어서 이거 좀 되게 큰일이다. 왜냐면 그 2030이라고 써있거든요. 2030 2015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2020년도부터 30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다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 그때까지 다 마무리해라. 성교육 다 무조건 다 의무화해라.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문제 삼는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 안에 17개 항목 안에 촘촘하게 다 박아 들어있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세계력교회 청년의 26살 이김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꿈이 또 교사기도 해서 더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우생학 부분에서 유전자 조작과 백신이 인구 감축과 인종 말살과 관련돼 있다고 했는데 네네. 유전자 조작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백신이 왜 거기에 이제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아프리카가 무슨 말라리아가 문제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백신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와 함께 요새 또
또 문제가 되는 게 자궁경부암 그 백신. 이제 그게 또 요새 많은 이제 여성들한테 미성년자들한테 맞히고 있는데 자궁경부암 그 백신을 맞고 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하혈을 하고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연구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굉장히 불임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와 관련된 그 백신도 솔직히 그 안에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성분이 다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논의를 해야 된다. 왜 특히 아프리카가 물론 말라리아가 문제지만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백신을 맞히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프리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인구를 이제 조절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이제 백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거기에만 특별히 집중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백신 안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성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언급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고 분별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백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진짜 임신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보면서 이제 백신을 우리 100% 수용할,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정말 이건 힘들 부분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분별하자, 더 연구하자라고 지금 계속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디 앞에 30분. 네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5조를 섬기고 있는 윤신애라고 합니다. 저는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멜서스 인구론에서 그 해결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멜서스가 만홍이랑 그다음에 혼전 순결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오히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멜서스가 그 식량 증가는 그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 그렇죠. 이게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맞아요. 이 이론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후생학에서는 네. 적용을 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멜서스가 그때가 1780몇 년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많이 드러났어요. 왜냐면 이게 산술급수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과학의 발달로 식량이 굉장히 또 많이 같이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지적은 했지만, 하지만 그 멜서스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 있잖아요. 인구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조절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우생학자들도 결국은 멜서스의 인구론 그 부분을 솔직히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그거를 부활을 시켰어요. 다시 20세기에 와서 이제 전쟁 후에 다시 이제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후에 그러면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신 멜서스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인구 조절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멜서스의 모든 개념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그 위험한 개념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면서 다른 형식으로 조금 바뀌는 게 이제 그런 게 문제고, 이제 멜서스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화두를 제시를 한 거고, 지금 이제 다른 식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다른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이 됐다. 그 사람의 거를 다 수용을 할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영향이 좀 컸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진화론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 흐름이 이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네네. 어디 뒤에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일단 그때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을 안 하고 계속 그 먹이고 있었던 이유도 궁금하고, 또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가 진짜로 사라지는지 궁금해요. 실제 인구학자들이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라질 최초 국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실제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인구가 1.4 몇 명이었거든요.
그때도 벌써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우리 이 속도로 가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 사람 실제 2007년도에 다시 왔죠. 인구학자가.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출산율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출산을 할 젊은 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회가 뭐 팍팍하다 뭐 하다 하면서 자꾸 이제 미디어나 그런 데서 출산을 안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뭐 비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뭐 혼자 살아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이제 막 자꾸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자꾸 출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더 그렇게 가겠죠. 지금 올해도 벌써 0.6명대로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다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3명은 최소 낳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우리 회복이 될 똥말똥인데, 네 숙제 우리 다 과제입니다. 과제. 네네. 그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근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살짝 늘기는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은요, 환경 그런 걸 가지고 막 인구를 줄여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그러다가 더 큰일 나니까 우리는 아예 그거는 건들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우리끼리는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인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는 많다, 그래도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는 큰 그림 속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흐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열심히 출산해야 된다. 네.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래야지 이 세상에 받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네, 여기 우리 검정 T분. 저는 세계로교회 고등부 2학년 김수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 제정된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케네디 대통령이 주장한 종교의 자유가 같은 개념인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와 어디 종교의 자유? 어디? 케네디 대통령이 주장한.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종교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종교로부터의 자유. 한 종교만을 강요하지 말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라.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예요. 크리스찬 국가. 그리고 헌법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고, 물론 거기에 약간 계몽주의적인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참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어떤 여파로 만들어진 국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계몽주의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백불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누구죠? 피레침 만든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이 이제 실제 헌법과 그런 거를 이제 수정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철저한 계몽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몽주의적인 요소가 실제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크리스티아니티,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했을 때는 철저하게 반헌법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반헌법적인 선언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이 이제 흐름이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 수용이 됐다랄까? 그러면서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고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되게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위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이 이제 막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그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상반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미국의 헌법과도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다. 종교로부터의 자유, 굉장히 위험한 개념인 거죠. 네. 네, 혹시 여기 질문. 네, 저 중학교 2학년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챕터 중에 케이트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스트 지하 모임에서 이들이 미국 가족을 파괴함으로써 문화 대혁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 대혁명의 의미가 뭐고 무엇을 바꾸고 싶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케이리 그 이름이 뭐였죠? 케이트 밀렛이었잖아요. 케이트 밀렛이 그 사람의
그 닉네임이 뭐였냐면요. 미국의 마오쩌둥이다 라고 했어요. 미국의 마오쩌둥. 그 다음에 목태동. 그때 이제 문화대혁명이 막 중국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 문화대혁명의 그 개념을 미국에 우리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가져와서 막 그런 막 모임을 하고 지하 조직 만들고, 근데 그것을 어디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에다가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케이트 밀렛은 이제 중국의 어떤 문화 대혁명, 그런 혁명이 미국에도 일어나야 된다. 여성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착안한 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화? 남성 중심적인 문화. 그렇죠? 그 문화를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케이트 밀렛의 이야기 그 논리였고, 그게 이제 페미니즘의 아주 기본 골격인 건 거죠. 가부장제.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거죠. 미국의 서구의 문화. 그렇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있나요? 아, 네. 계속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1학년 최비단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 중에 유엔에 관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그 이제 WHO와 기구 기구 여러 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유니세프가 있었는데 맞아요. 유니세프는 이제 그 아이들을 후원을 해주는 그런 기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거기에도 페미니즘이나 막시즘 같은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따로 유엔 얘기만 하러 이제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유엔 얘기를 너무 이제 대충 해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유엔이 어떻게 보면은 유엔을 좀 나누자면 제1유엔, 제2유엔, 제3유엔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제1유엔은 회원국들, 그럼 회원국을 제1유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유엔은 사무 업무를 하는 거를 제2유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업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그분이 제2유엔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회원국들 모으고 거기 이제 어젠다들을 정리하고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제2유엔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여기는 제3유엔이 있다. 제3유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NGO 단체들, 그렇죠? 정부가 아니에요. 비정부 조직들, 그리고 전문가들, 학자들, 그리고 뒤에 기업가들, 그렇죠?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는 기업가들, 언론인들, 그들이 제3유엔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아니라 유엔은 제3유엔을 통해서 유엔의 모든 흐름들이 이제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한 예로 그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에 그 전 사무총장이 이제 어떤 이제 어젠다가 있어서 논의를 회원국들하고 하려고 하면은요,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몇십 개국이 모여서 하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동일한 의견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슬람 국가가 있고 카톨릭 국가가 있고, 그렇죠? 그 뭐 다른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있는데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파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 제3유엔의 전문가들한테 초안을 작성을 부탁을 합니다. 이런 초안, 이거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그 3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학자들, 그런 전문가들, NGO 단체들이 다 철저하게 좌파 사상이 완전 물드는 사람이거든요. 학계가 다 그렇고 그런 언어밖에 없고, 그거 탑재된 그 법률, 뭐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초안을 작성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그럴듯하게, 낙태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럴듯한 용어로 뭉뚱그려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서 회원국들한테 보내요. 그리고 회원국들은 딱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동안의 이제 회의들이 다 3유엔에 있는 전문가들이 회의록 초안을, 그 국제 대회들 회의록을, 그 대회의 초안을 만들고 회원국들한테 어떤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실제 대회를 열어서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최종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 언어가 다 제3유엔에 있는 전문가들의 언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그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초안이 작성돼야 이게 일이 진행된다. 그래서 근데 그 3유엔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어디에 소속돼 있냐?
그런 기구들, 전문 기구들, 위원회, 거기에 다 그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니세프, 유네스코, 뭐 유네스코는 애시당초 그렇게 시작이 됐고, WHO 그런 사람들이, 거기 전문가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 언어밖에 없는 거죠. 그 언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